일단 제가 로마에 가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최고의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건데 어떤 건축물일 것 같으세요? 최고의 건축물? 베드로 성당이나 그런 거. 페드로? 성베드로 성당? 선 베드로 성당. 선생님의 시각의 최고의 그거를 저희가 가늠을 못 하겠어요. 일단 다니엘 씨는 좀 아실 것 같아. 뭐 그 고대 건축물 지금 뒤에서는 콜로세움 보이지만은 아까도 판테온도 나왔으니까 네. 그것도 좋고 그것 중에 둘 중에 하나일 거다. 하나이겠죠? 예, 네. 예. 역시 건축가는 감을 좀 잡고. 저는 판테온이라고 생각해요. 판테온. 네. 판테온. 네. 정확히 뭐 하는 곳이 판테온이? 전 몰라요. 일단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네. 네. 이거예요? 네. 아 기억나네요. 이거 보시면은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도서관 혹시 뭐 이런 거, 박물관 뭐 이런. 그리스에 있는 건축물 중에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게 있죠. 예. 파르테논. 그렇죠. 예. 파르테논 신전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고 기둥들이 쫙 있잖아요. 맞아. 근데 사실은 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이걸 따갖고 온 건데 그게 신전의 어떤 상징인 거죠. 뒤에 테온이라고 돼 있잖아요. THEON. 그게 신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모두를 뜻하는 단어인 펜, 그다음에 신을 뜻하는 테오 합쳐져서 펜테온 이렇게 된 거거든요. 고대 로마는 다신교였거든요. 딱 하나의 신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모든 신들. 그래서 이 판테온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고대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정계 진출을 도왔던 사람이 친척 중에 아그리파라고 있어요. 아그리파, 그다음에 LF 뭐 이렇게 줄임말일 거예요, 아마 저게. 그래서 많은 신들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기원전 27년경에서 아그리파가 건축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가서 보는 거는 한번 불탔고요. 그 다음에 기원 후 118년에서 125년 사이에 헤드리아누스 황제라는 분이 새로 지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서 볼 수 있는 거는 거의 완벽하게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가서 보시더라도 되게 경이롭습니다. 여기서 한번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네. 바로 퀴즈. 벌써? 자, 판테온은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이었는데요. 그 외에 다른 용도로도 쓰인 게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요? 정답. 네. 일단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돼요. 이 건물을 지은 사람 건물주 입장에서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판테온. 이게 파티온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네, 파티온. 파티 타임. 파티를 켜라. 그래서 아그리빠가 나와서 행사하는 거죠. 정답. 네, 혜성 씨. 그 시민들이 모여서 약간 토론하는 그런 장이었다. 많이 아. 모이니까. 네, 아닙니다. 아. 뭐 모이기도 했겠지만 주요 기능은 아니에요. 신전. 목욕탕. 네, 그건 딴 건물이 있고요. 정답. 정답. 네, 혜성 씨. 혹시 그 약간 신격화된 사람들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그 죽은 사람들을 모시는 무덤? 정답입니다. 네. 성당에 가면 항상 무덤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와 죽음하고 이런 것들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여기다 놨어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지는 못하는 무덤이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대표적인 사람들의 무덤인데 판테온은 동로마 제국 시절에
기독교의 성당으로 사용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로는 로마의 주요 인물들을 위한 무덤으로 사용이 됐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르네상스 시기에 되게 유명한 화가가 여기 한 분 묻혀 계세요. 아유 저기에 르네상스 시대. 한번 맞춰볼까요? 아테네 학당 이런 그림 그리신 분이에요. 뭐 소크라테스도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오고 되게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들 쫙 몇십 명 있는 단체 사진 같은. 이 화가들 누구 있어? 되게 유명한 사람이 이제 미켈란젤로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있죠. 네. 나머지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의 무덤이 여기 있어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리을로 시작해요. 라파엘. 아 라파엘. 라파엘. 시작해요. 라로 시작. 아 라파엘. 네, 라파엘. 그래. 네, 라파엘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당시도 엄청 유명했나 보네요. 그럼요. 쌍벽을 이뤘죠. 미켈란젤로하고 좀 젊어요. 미켈란젤로보다 이 사람이 한 몇십 년 후배인데 둘이 약간 라이벌 관계 비슷했었어요. 알베르토 씨는 판테온의 라파엘로가 묻혀있던 거 아셨나요? 알고 있었어요. 네. 저 가봐서 작년에 라파엘로 500년 주기였어요. 세상에 떠난 지 500년 기념이어가지고 그리고 작년에 뭐 코로나만 없었으면 라파엘로를 위한 뭐 기념하는 행사를 많았을 텐데 제가 사실 거기 유명한 무덤들이 많아요. 네. 일단 이탈리아의 첫 번째 왕 무덤도 있어요. 비토리오 마누엘 1세라고 첫 번째 왕 무덤도 있지만 라파엘로 무덤도 있고. 그러니까 라파엘로는 판테온을 엄청 사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림 중에 판테온 스케치 같은 것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라파엘로 친구들이랑 장난식으로 내가 죽으면 판테온 좀 묻어달라, 묻어줘. 약간 말을 했대요. 호언 성취했구나. 진짜 미켈란젤로도 판테온 엄청 좋아했대요. 뭐 미켈란젤로가 판테온이 천사의 작품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 천사의 작품이다. 맞아요. 미켈란젤로는 근데 거기 못 묻힌 거예요? 거기 없는 것 같아요. 네, 거기 좋네, 없어요.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도. 자, 판테온이 왜 최고의 건축물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로마 건축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아치 구조를 잘 이용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땅이 있고 기둥을 딱 세우면은 이 위에 이렇게 보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얘가 계속 넓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점점 두꺼워져야 되기 때문에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둥 간격을 더 넓게 하면서도 위에 이 보를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아치라는 걸 만들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돌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계속 넓혀도 점점 얘를 크게 만들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얘 계속 쓰러지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쪽 것도 일로 쓰러지려고 하겠죠. 그러면 힘을 어디서 제일 많이 받냐면은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받아요. 그 여기가 힘을 많이 받아서 세지는 수가 있어요. 그럼 얘 완전 무너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단단한 돌을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영어 단어 중에 키스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건축에서 이 아치 꼭대기에 있는 걸 키스톤이라고 불러요. 중요한 그런 거죠.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 때 만들어진 건축물 보면 그 부분만 돌로 이렇게 비싼 돌을 쓴 거예요. 돌이 벽돌보다 좀 비싼데. 근데 이 판테온이 대단한 거는 이 아치 구조를 이렇게 180도로 회전하면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럼 어디가 제일 힘을 많이 받겠어요? 중앙. 그렇죠. 가운데 꼭대기에 그 부분이 제일 힘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 키스톤이 없이 빠진 거예요. 와. 그래서 이 되게 특이한 게 키스톤을 없애버리고 여기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로 빛이 들어오는 거죠.
아니 근데 저게 뚫렸는데 어떻게 지탱이 돼요? 그게 오큘러스라고 그래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좀 동그랗게 돼 있는데 근데 이 단단한 이 주변부에서 이 힘들을 얘가 결국에는 평면도상에서 봤을 때 또 다른 아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중 아치 구조인 거죠. 안쪽 표면도 뭐가 이렇게 파여져 있죠. 네. 이거 자체도 또 다른 아치인 거예요. 아 무늬가 아니고 네. 저 일부러 다 저렇게 과학적인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평면상으로 봐도 아치고 전체로 봐도 아치인데 그 재료의 무게를 더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아치를 그 안에다 넣은 거거든요. 그걸 저때 당시 저걸 어떻게 알았대 그 원리를? 저거 다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잖아요. 경험적으로 한 거죠. 해보고 네, 해보고. 해보고. 경험적으로 했다고 치기엔 너무 와.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되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판테온의 지붕 재료가 뭐인 것 같으세요? 그 돌 같은데요? 그죠? 얼핏 보면 돌 같죠? 네. 저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니에요. 뭐예요?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에서 네. 되게 놀랍죠? 어떻게 콘크리트가 있어요? 미국 유타대학교 지질학자 마리 잭슨의 연구에 따르면은 로마 시대 때 콘크리트는 현대의 콘크리트와 비교해도 매우 놀라운 성능을 가지고 있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없이도 장기간에 걸쳐 강도가 높아진다.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냥 문제를 하나 낼게요. 자, 판테온 지붕에 사용된 콘크리트에는 당시 로마에서 구할 수 있었던 이 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재료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자연이 만든 시멘트라고 할 수 있겠죠. 흔한 거예요? 흔하진 않죠. 사실은 기예요?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정답. 네, 알베르트 씨. 조개. 조개? 조개? 조개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조개는 있죠. 여러 군데서 해안가에서 다. 그렇죠. 제주도에 가면 구할 수 있어요. 정답 전복. 괜히 조개 쪽 얘기해가지고 그쪽 생각하게 되네. 정답. 현무암. 현무암. 되게 비스무리하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뭐에 불에 한참 타면은 남는 뭐가 있죠? 재. 화산나무. 정답. 범진 씨. 화산재. 네, 맞습니다. 나 같으면 정답 안 하겠다. 굳이 그거 맞추겠다고 정답해서 헛살때가 맞추. 이 판테온에서는 화산재를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만들었는데 로마에 화산재가 많았나 봐요. 로마엔 별로 없죠. 어. 그 근처에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나폴리 베수비오 화산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근데 보시면 로마가 있고 남쪽으로 가면 폼페이가 있잖아요. 폼페이가 로마의 휴양지였어요. 그 로마의 귀족들이 폼페이에 가서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사실 이 당시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왜 이런 구멍을 뚫었을까?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섬기던 게 뭐예요? 해 이런 것들이잖아요. 태양을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서 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겠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당시에 신전들을 가서 보시면은 대부분 다 신전이라는 게 동물을 태우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해야지 내가 산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물로 다른 동물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치우고 하늘에 있는 신들에게 올려보낼 수 있는 중력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연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구멍이 연기를 빠지는 구멍으로 쓸 수 있었겠죠. 환풍기네요. 그럼 비가 오면 비가 들어오나요? 제가 로마에 갔을 때 비가 막 내리길래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구멍이 바닥에 뚫려 있어요. 그래서 빗물들이 이렇게 구배가 져서 빠지게 돼 있고요. 현실적인 문제 궁금했던 거 답을 주셔서 어떤 거요? 뭔가요? 그 구멍에 들어오는 빗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저도 궁금했었어요. 아 저기 업자 입장에서 건축가들이 항상 이 건축물 멋있게 만드는 것보다 문제 해결 그렇죠. 핵심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많은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멋있는 디자인이 나와요. 아,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건축은 그냥 단순하게 장식적인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문제 해결,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그 쉐입이, 그 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건축의 아름다운 묘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신전을 봤잖아요. 최초의 종교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였냐면은 동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분되어 있는 공간, 자연이 만든 공간이죠. 동굴이라는 내부 공간은. 근데 그 동굴이라는 내부 공간을 내가 종교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타미라 동굴 벽화 이런 거 아시죠?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건축 공간을 구분된 공간으로 만든 겁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교과서에 늘 있는 사진. 매년 미술책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최초의 그림으로 나오는 것인데 몇만 년 전 사람이 저런 그림을 그렸다는 게 정말 경이롭죠. 지원 씨는 이런 옛날 벽화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주술 느낌 나요. 저는 주술 부두교 막 이런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언어가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뭔가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그림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네. 표현 방식이. 표현 방식. 숲에다가는 그림을 그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벽을 찾게 되고 비가 와도 그림이 안 지워져야 되고 제일 좋은 데는 벽황 동굴인 거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저 사람은? 뭐 표현하고 싶은 게 많았네. 할 얘기가 많았어. 자, 우리가 처음에 동굴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었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더 집단이 커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게 되면서 이제 건축물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인류 최초의 신전 건축, 인간이 만든 게 있어요. 터키 남부에 있는 곳이에요. göbekli tepe라는 신석기 유적지입니다. 여기가 신전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게 거기에 가면은요 식물과 사람과 동물이 조각이 돼 있어요. 그 안에 조각이 된 동물과 식물과 인간의 크기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를 가서 보시면 저 기둥에 사람이 얼굴이 크게 그려져 있고 동물과 식물은 조그맣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쯤부터 인간이 동물, 식물보다 더 위대하다. 야, 인간의 에고가 커졌군요. 에고가 커졌어요. 재밌네. 시대가 이거. 완전히 바뀌었어요. 듣다 보니 재밌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 교수가 얘기하잖아요. 사피엔스가 다른 인간의 비슷한 경쟁종이라고 할 수 있는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압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공통의 신화를 믿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네. 그 이야기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집단이 커지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가 탄생하고 모이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종교가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대단했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신을 어쨌든 섬기기 했는데 인간들이 또 그걸 이용해서 어떤 권력을 막 만들어내요. 되게 재미난 현상들이 나는데 과거에 우리가 수렵 채집을 할 때에는 사냥을 해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며칠 지나면 썩어요. 나눠 먹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주의 국가의 공공사회인 거죠. 근데 농업이 시작되면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고 나면은 밀이든 쌀이든 보리든 이런 거는 썩지 않잖아요. 보관할 수 있죠. 잘 보관하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자가 생겨나고 가난한 사람이 생겨나는 거죠. 이제 부의 차등이 생겨나면서 그건 사회의 계층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할도 분담해서 누구는 왕족, 누구는 귀족, 군인, 상인, 농부, 노예 이렇게 막 나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에서 권력을 만드는 방법 중에 되게 대단한 발명을 하나 합니다. 뭐죠?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권력을 가진 이들은 건축물을 만들 때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건물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과거 건축물에서 권력을 보여주는 특별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정말 인류 역사에 정말 기발한 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자기를 좀 특별하게 보이게 만드는 장치일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해시계. 해식이 아니고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 높이는 요소일까요? 그렇죠?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네, 정답. 네. 그 동물을 희생을 시켜서 바치거나 할 때 제단 위에 올리잖아요. 네. 그 제단 아닐까요? 근데 거기 가기 위해서 뭘 꼭 만들어야지만 갈 수 있잖아요. 그거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정답. 네. 계단. 네, 맞췄어요. 맞췄어요. 계단도 발명을 계단이요? 발명해야죠. 계단도 발명이죠. 계단 너무 당연해가지고. 왜 계단이 인간만의 유일한 발명이냐면 제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계단의 높이는 딱 18cm 정도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릎과 발목과 관절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물론 190cm의 키를 가지신 분하고 저하고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계단의 높이는 제가 뭐 마야를 가서 보던 아니면은 뭐 유럽에 가서 보던 우리나라의 건축물을 보던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런 계단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영화 작품이 하나 있어요. 영화 중에. 거의 뭐 계단의 영화라고 할 만한. 계단의 영화? 계단의 영화? 무슨 다단계 이런 영화 있어요? 아니요. 그럼 뭐가 있어? 아, 기생충. 네, 혜성 씨. 네, 혜성 씨 맞춰주셨어요. 아. 기생충. 그렇게? 기생충 영화도 보시면은 송강호 가족이 집에 가려면은 계단을 끊임없이 내려가죠. 중간에 비 내려올 때. 그다음에 이성균 씨 집에 갈 때는 계속 계단을 올라가요. 그걸로 완전히 차이를 두는 거죠. 그런 상징이 또 있어. 와, 맞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권력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계단은 높은 곳을 가게 해주는 장치잖아요. 건축에서. 더 높은 계단일수록 더 높은 자가 되고 거기에 올라가면 두 가지를 가지게 돼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거죠. 그렇죠. 내려다보면서 감시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러러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올려다보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높은 데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산을 보시면 산 정상은 좁죠. 밑은 되게 넓은데 밑에가 넓고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게 만드는 거가 중력적으로 구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위로 갈수록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좁아지죠. 그러니까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희소성의 가치. 사이즈가. 네. 자, 건축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최초의 계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라크에 있는 지구라트의 계단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와. 계단이 쫙 올라가 있죠. 멋있다. 네.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유적이 지금 보시는 지구라트입니다. 성경책 보시면 창세기의 바벨탑이라고 나오죠. 근데 문화인류학자들은 이 바벨탑이 지구라트일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지구라트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건축물로서 신전 혹은 제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돈과 노력을 들여서 벽돌을 굽고 그걸 쌓아가지고 그 높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시 만들던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볼까요? 신전을 짓고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신전에 대한 이야기들. 근데 실제로는 신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럼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만 올라갈 수 있겠죠. 그것도 되게 좋은 옷 입고 포장되고. 그럼 결국에는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엔 권력을 가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높은 곳은 권력을 창출한다. 두 번째, 높은 곳을 만든 다음에 그곳에 가게 해주는 건축 장치는 계단이다. 세 번째는 그리고 그 계단을 장악하는 사람이 권력자다. 볼 수 있죠. 자, 우리 계단뿐 아니라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다른 건축의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높은 곳은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권력을 잘 보여주는 곳이 유럽의 성당입니다. 성당의 어느 부분을 통해서 권력을 만들었을까요? 꼭대기? 뭐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거기에 뭐 어떤 상징을 하는 뭔가 십자가를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디는 천정입니다. 어디는 천정입니다. 아. 지붕을 만들면 천정이 만들어지잖아요. 실내. 네, 실내. 올려다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천정화에 엄청난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되게 경외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올려다보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전 서서 얘기하고 여러분 앉아서 듣잖아요. 약간 올려다보니까 제 얘기가 조금 더 약간 좀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스틴 성당에 가시면은 천정화로 그려져 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시스틴 성당인데 천정화가 그려져 있잖아요. 고대부터 인간이 그림을 천장에 그리면서 이렇게 경건한 마음을 들게 하고 그래서 종교적 권력이 생긴다는 안 거죠. 진짜 멋있다. 아, 기가 막혀요. 들어가면 약간 진짜 눈물이 나요. 이게 이제 유명한 천지창조죠. 그 성당 위에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맞아요. 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천지창조가. 네. 닿을 듯 말 듯. 이게 말이 많아요. 왜냐면 미켈란젤로 처음에 만들었을 때 되게 많은 인물들을 옷을 없는 채로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그때 난리 났죠. 16세기인데 교관님이 시킨 건데 어떻게 사람들이 옷을 안 입고 그릴 수가 있냐. 벌거벗은 세계 사네요 진짜. 벌거벗은 세계 사네요 진짜. 그렇죠. 자, 오늘 건축에서 어떤 요소를 더해서 주변을 압도하고 권력을 만들고 이런 다양한 얘기를 했어요. 뭐 계단을 통해서 천정화를 통해서. 근데 건축물 자체만을 지어가지고 압도해서 권력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겠죠. 야, 우린 이거야 그냥 딱. 그 여행지로 한번 이동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온 김에 로마 그냥 다 싹 다 뒤지죠, 선생님. 네. 싹 다 뒤져가지고 제대로 돈 좀 뽑고 가야죠, 안 그래요? 좋아요. 집에도 못 가는데 여기서 다 보고 가야죠. 저 여기서 봐야죠. 자, 우리가 다음 가볼 곳은 콜로세움입니다. 로마에 안 가보신 분들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콜로세움은 어떤 이미지로 갖고 계신가요? 콜로세움의 이미지가 어때요? 뭐 알고 계세요? 저는 일단 대표적으로 콜로세움 하면 저는 옛 기억, 옛 추억 이소룡이죠. 이소룡. 이소룡이 콜로세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영화 찍었잖아요. 아 그랬구나.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소룡이? 그 영화 찍었잖아요. 걔랑 1대1 싸우는 데가 거기가 콜로세움이에요. 예. 그리고 또 물론 건축물로는 되게 막 그 대단하고 기술도 그런 기술이 있었다라는 거는 대단하지만은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시대에도 좀 안 좋은 상징도 갖고 있잖아요. 뭐 그 사치스러운 거 이런 거.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이 굉장히 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건축물인데 가장 놀라운 거는 이거를 건축하는데 10년 정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 랜드마크 건물이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 한 25년, 30년씩 걸려서 막 한 왕의 재임 기간 중에 계속 그리잖아요. 근데 저 엄청난 건축물을 5년 안에 했다는 건 얼마나 이게 시스템이 잘 돼 있었는지, 체계적으로 움직였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한 5만 명 정도 수용하게 돼 있는데 엄청난 규모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계획되는 아레나 제일 큰 게 2만 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크네요. 그거보다 큰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아레나가 있어요? 실내 체육. 야구장, 그것도 아레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5만 명이 다 평등하게 자리를 앉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계급에 따라서 또 앉을 수 있는 위치가 달랐대요. 그래서 지위가 높을수록 경기를 더 잘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좌석으로 배치가 되고 계급이 낮을수록 정말 안 보이는 막 뭐 그렇겠죠. 기둥 뒤나 막 이렇게 구석진 자리로 배치가 요즘도 됐다는 그래요. 거예요. 지금 요즘 같잖아요. 근데 요즘은 요즘은 돈이면 그렇잖아요. 요즘은 S석이냐 R석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돈 네. 가격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지금은 계급 사회가 아니니까. 근데 이때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콜로세움이라는 공간은 로마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로마인들은 일단 정복지 도시, 일단 정복을 하면은 도시를 일단 만들고 거기다가 꼭 신전과 콜로세움을 지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로마 건축물처럼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무겁고 거대한 건축물을 왜 지었을까요? 힘들게. 내가 이만큼 어려운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난 권력이 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군대가 어딜 정복지를 딱 갔어요. 그래서 콜로세움을 짓고 퇴각을 했잖아요. 군대가 철수를 하더라도 그 건물을 딱 보면은 야, 이 엄청난 건물을 남긴 로마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항상 두렵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콜로세움뿐만 아니라 고인돌, 영국의 스톤인지, 이집트의 피라미드, 뭐 중국의 만리장성 이런 대표적인 상징적인 건축물들은 다 권력의 상징인데 그 이유는 짓는데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건축물을 볼 때 제일 첫 번째 보는 거는 야, 이 건물이 얼마나 짓기 힘들었을까 그걸 봐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초고층 건물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크라이슬러 빌딩, 쌍둥이 빌딩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지난 좀 전에 배웠던 게 뭐냐면 높은 곳에 이렇게 대단을 만들어서 시선이 모이는 곳에 가면 권력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배웠던 거는 내려다보는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민주주의 사회를 만든 그런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테네에 있는 원형극장이에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아까 우리 배운 원리를 보면 시선이 집중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선이 집중된다는 면에서 보면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이 권력자인데, 근데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은 관객을 올려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관객이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꼭대기 제사장만 올라갈 수 있다면 이 아테네 원형극장의 무대에는 누구든지 내려가서 공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가 권력이 순환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콜로세움과 아테네 원형극장 사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딱 보시면은 아테네 원형극장을 180도 회전을 해서 붙이면은 원형의 콜로세움 경기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런 건축물의 구조가 그 시대의 사회 계급을 보여주는 사회 그렇죠. 구조를 보여주는 그렇죠. 거겠네요. 네. 그래서 그걸 딱 보면은 이 사회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누군가는 원형극장을 만들 때는 그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딱 보시면은 뭐가 큰 차이점이냐 하면은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콜로세움은 마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관객들끼리 마주 보는 시선이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닥불을 우리가 피우잖아요. 우리가 모닥불을 딱 피우는 순간 동그랗게 앉으면서 다 모닥불을 쳐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구심점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의식이 딱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동그랗게 생긴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을 때 가족이라고 하는 유대감이 더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어떠하게 시선이 보이느냐, 마주보게 돼 있느냐, 한쪽으로 시선이 모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공간 구조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 콜로세움의 가장 큰 특징은 동그란 공간을 만들어서 공연을 같이 보기도 하고 또 관객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게 한다.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죠. 시선을 모을 수 있는. 황제가 권력을 가지려면 그만큼 한 나라의 국민의 단결력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동그랗게 만들고 서로 쳐다볼 수 있는 야 우리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다. 이거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도 또 다른 목적은 있지 않았어요? 저희가 배우는 게 이제 제국이 계속 커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람 다스리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콜로세움 만들어서 진짜 이제 백성들을 천체에 대해서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맨날 놀게 하고 뭐 공연 보여주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또 있어요. 이렇게 빵과 서커스. 네. 라틴어로 panem et circenses. 빵과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때는 1년에 몇 번 한 전 국민 아니지만 이제 로마 시민들한테 빵을 나눠줬었어요. 실제로 밀이나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콜로세움 통해서 계속 놀아주고. 그러니까 천지에 대해서 생각 못하게 하는 거죠. 그때부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정책이 있었네요. 네. 콜로세움에서는 보통 이제 검투사들이 서로 죽이는 대결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뿐만 아니고 사자나 호랑이, 맹수 같은 싸움을 붙이거나 심지어는 뭐 검투사들이나 사형수들이 맹수들과 대결을 하기도 하고. 너무 잔인해. 그리고 또 그리스 원형극장 같은 경우는 천장이 열려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천막 구조를 통해서 지붕을 덮어서 약간 절반 정도의 실내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문제를 하나 한번. 자, 로마 제국 시대 콜로세움에서는 아주 특별한 볼거리가 있었습니다. 나우마키아라고 불리는 이 전투는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어려운데? 들어본 것 같아 나우마키아? 이거. 뭘까요? 진짜 스펙타클한 거였습니다. 전혀 모르겠다. 내가 볼 때는 이분들 못 맞힐 것 같아. 자, 힌트를 드릴게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평화롭잖아요. 근데 전쟁을 구경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영화를 보시면 가끔 가다가 대작 영화들이 나오죠. 대작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뭘까요? 가장 그 당시 스펙타클한 전투가 뭐 투석기를 쓰는 건가요? 아니고요. 진짜 여기서 어떻게 이런 걸 했지? 이 당시에 특수 촬영 기술이 이 정도까지. 촬영이요? 뻔한 걸로 이거. 그러니까 막 전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무대가 있잖아요. 근데 전쟁하는 장소들이 다르죠. 알겠다. 알겠다. 해상전. 해상전.
해상전. 그렇죠. 그렇죠. 해상전? 해상전을 연출하는 거지. 물을 채워가지고 배. 와. 모의 해상 전투를 했어요. 와. 경기장 내부에 배를 띄워가지고 해상 전투를 하는데 당시 상황을 상상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물을 채워가지고 배. 물을 채운 거예요? 설마 진짜 바다를 만들었다고? 제작비가 부족해서 약간 좀 싸구려도 만들었어요. 아 CG 너무 깨네요. 너무 신기한데 이거 자체가? 볼만했겠네요, 진짜. 초월한다. 배를 저기다 어떻게 실었지? 생각해보세요. 그 옛날에 이 콜로세움에 여기에 이 큰 공간에 물을 채워서 해전을 했다는 게 정말 믿기 어렵잖아요. 아니 저는 콜로세움 가본 적이 없는데 일단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가 좀 짐작이 가네요. 네. 저렇게 해상전할 정도면. 저 근데 마르티알리스 시인의 기록을 보면은 그날의 현장 모습을 대략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 곳에서 처음으로 이 성스러운 공연을 보러 온 당신. 바다 같은 물, 배들의 전쟁. 놀라지 마, 나는 당신에게 말했지. 이곳은 원래 육지였다고. 이게 진짜 사람들이 압도됐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아 이거는 정말 와 라스베가스 쇼 같은데요? 그렇죠. 오쇼 같은 그런 거죠. 어. 정말 기술적으로 그 물을 어떻게 끌고 왔을까 또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가서 보시면은 배수관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물 쫙 넣고 또 쫙 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물이 풍부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지금 충격받은 게 로마 시대 때는 그 네. 상하수도 시설이 존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도시가 로마예요. 그러고 나서 전 세계에 인구 100만 명을 넘는 도시가 없었어요. 한 600년 정도. 그러다가 600년 뒤에 중국의 장안성이 처음으로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딱 지구상에 100만 명 넘는 도시는 딱 두 개예요. 로마와 장안성. 그래서 그 두 개의 도시가 동서양에 하나씩 있고 둘이 무역을 한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실크로드예요. 신한제벽은 그 장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도시 시스템을 가졌는가 볼 수 있죠.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무슨 기술로 그렇게 미묘한 이렇게 경사를 어떻게 만들었을 건지. 이 로마는 사실 건축적으로 봤을 때 만든 제국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 이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국이 만들어진 거죠. 그 상수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이 물과 도시 이거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게 인체에서 혈액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제대로 공급이 돼야지만 이 도시가 돌아가는데 상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가 강력한 제국이 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이게 보통 로마에도 강이 있거든요. 네, 티베르 강이라고 하죠. 그 강이 사실은 수량이 되게 부족해요. 100만 명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물의 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20-30km 떨어진 티볼리 같은 물이 풍부한 시골에서 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펌프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기울어진 땅으로 이렇게 물을 끌어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곡이 이렇게 푹 꺼져 있는 데가 있으면은 거기 물이 한번 내려가면 못 올라오니까 거기다가 다리를 만들어서 물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퀘덕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야 다리도 그냥 물 풀어진 것 치고 예쁘게 지네요. 뭐든. 네. 아까 이 로마는 사실 건축적으로 봤을 때는 아츠가 만든 제국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동글동글하게. 만약에 이거를 옛날에 그리스나 아니면 이집트 시대에 만드는 방식으로 하면은 저런 수로를 아치가 아니고 다 벽으로 세웠을 거라고요. 아치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아치라는 구조를 잘 이용해서 최소한의 건축 재료로 만든 거예요.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맨 밑에 아치가 제일 두껍죠. 네. 중간쯤 가면 좀 폭이 좁아져요. 좁아지고. 그다음 위에 가면 더 작은 것들로 겹쳐요. 그러니까 가장 경제적으로 저걸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지진 났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가 될 수 있게끔. 이게 예뻐 보이냐. 아 참. 여기 보시면 수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퀴덕트 위로 물이 쭉 흐르는 거죠. 이게 정말 한 1000분의 1 정도의 기울기로 완만하게. 여러분들 지금 쓰시는 화장실에 물 빠지는 배수가 한 100분의 1 정도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100m 갈 때 1m 높이 차이가 정도. 근데 이건 여기 1000m 갈 때 1m. 진짜 완만하게 만든 거죠. 멀리서부터까지. 멀리서부터 갖고 오기 위해서 올라오고. 기울기를 제일 완만하게 만들어야지 아주 먼 데서부터 갖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무슨 기술로 그렇게 미묘한 이렇게 경사를 어떻게 만들었을 건지. 그러니까 수평대도 없을 텐데. 그걸 물을 이렇게 따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높이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흘리면은 한쪽으로 기울면은 이쪽이 기울었구나. 그걸 봐서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는 것처럼 도심을 가로지르는 상수도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면 지금은 우리 상수도 시스템 어디 있어요? 지하에 다 지하에 들어가 있죠. 기술은 발달을 할수록 눈에 안 보이는 대로 숨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지상으로 다니다가 지금 지하철로 지하로 들어가 있잖아요. 전봇대도 지중화로 만들고. 그래서 점점 도시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쪽으로 점점 숨기죠. 로마에 가면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건축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광장 옆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뭔가요? 분수예요, 분수. 분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분수가 많은 이유가 그 상수 시스템인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트레비 분수죠. 트레비 분수 한번 볼까요? 엄청 유명한. We haven't spoken one word. Been an endless summer. 참 예뻐. 예쁘게 만들었어. 아트야 그냥. Neighbors leaving for work. 저거 학생 진짜 멋있다. 저 트레비 분수 보면 네. 영화 로마의 휴일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항상 동전 던지러 가는 뭔가 랜드마크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저 트레비 분수에 재밌는 설화 같은 게 있더라고, 이야기가. 오른쪽 맨 위층에 있는 그 창문은 진짜 창문이 아니라 그림이래요. 아 그래요? 그림이래요. 아 그래요? 어디가 그림이라고요? 저기 오른쪽 맨 위층. 그게 실제 창문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뭐 여기에 살던 아리따운 여인이 창문에 나타날 때마다 남자들이 자꾸 막 치근덕대고 그러니까 아예 창문을 막아버리고 그림을 그렸다 이런 설도 있고. 에이 그건 안 믿어. 아니 저 창문 말도 안 되는 소리.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서 있는지 귀신인 줄 알았겠죠. 귀신. 이런 썰이 있어요. 재밌는 썰 진짜 많아요. 이렇게 도시의 분수를 많이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고대 로마 때부터 상수도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 실제 로마 시민 한 사람이 사용한 당시의 물은 당시에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의 양의 수십 배에 달했다고 해요. 엄청 풍부했던 거죠. 그 증거를 보여주는 유적지가 로마에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정식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고대 로마의 물 사용량이 엄청났다는 걸 보여주는 건축물입니다. 사진 속 건물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 정답. 은재 씨. 물탱크죠. 네, 비슷하나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답. 네, 다니 씨. 목욕 시설. 목욕 시설. 네, 맞았습니다. 아 목욕탕. 물론 하죠. 뭐 씻는 거 빼고. 아, 목욕탕. 엄청 크네 목탕이. 카라칼라 목욕탕입니다. 이 건물이 얼마나 큰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기둥 간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기 가서 보시면은 진짜 이 위에 있었던 돔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돼요. 이 위가 이제 다 덮여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거기 가봤는데 엄청 크고 아직까지 이렇게 목욕탕 엄청 예쁘게 만든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바닥에 모자이크도 있고 뭐 다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거기 아직까지 가면 이렇게 모자이크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때 갔을 때 배웠던 게
지금의 한국의 찜질방이랑 되게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목욕만 하는 거 아니고 약간 운동도 하고 미용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휴식도 하고 그런 공간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물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거기 거의 온돌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그때 이미 있었어요. 네. 로마 시대 때 휴포카우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바닥난만도 하고 물도 뜨끈하게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네. 찜질방처럼. 난 그래서 착각을 했는데 대중목욕탕은 우리나라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국이 만들어진 거죠. 와. 제국이 목욕을 하니까 전염병에 강할 거 아니에요. 위생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건축물들을 우리가 보면 예쁘잖아요. 근데 알베르토가 봐도 예뻐요? 예쁘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네. 워낙에 엄청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생소하거나 신기하지 않죠. 그죠 그냥 저는 너무 오히려 한국에 와서 절 보거나 경복궁 보면 훨씬 생소하고 신기하죠. 근데 아까 은지원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서양 건축물들은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 이유는 강수량 때문에 그래요. 강수량이? 그러니까 1년에 유럽은 비가 내리면은 1년 고루 내리니까 땅이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재료가 벽돌이나 돌로 건물을 지어요. 근데 벽돌로 건물을 지으면 창문을 크게 못 뚫어요. 창문을 크게 뚫으면 집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하고 세로로 뚫거든요, 창문. 그러니까 바깥 경치를 볼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창문도 작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건축물은 안에서 밖을 볼 일은 별로 없고 밖에서 건축물을 보는 게 중요하죠. 아 진짜. 그러니까 건축물을 디자인할 때 창문을 어떻게 황금 비율로 뚫을 것이냐, 창틀 주변을 어떻게 외형을 장식할 거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외형을 신경 써요. 반면 우리는 어떠냐면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기둥을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벼운 건축물을. 그 나무 기둥은 기둥하고 기둥 간격이 넓어요. 벽이 필요 없어요. 그 창문이 커. 나무 기둥이 비에 젖으면 안 되니까 처마를 길게 뽑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도 창문을 열 수가 있어요. 창문을 열고 위에다가 걸어놔요. 여름철 같은데 바깥 경치가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을 디자인할 때 밖에서 건물을 보는 것보다는 안에서 밖을 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창문이 크니까. 그래서 풍수지리가 발달하는 거예요. 바깥에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우리 건물이 더 좋아 보이는가. 그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사람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예 달랐구나 그냥 환경 자체가. 자,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로마를 만든 비법은 이미 로마에 상수도가 있었다는 얘기고 상수도가 있으니까 인구가 100만 명이나 되는 도시를 만들었고 100만 명이나 되는 도시가 만드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강력한 행정부가 생겨나는 거고 이 사람들이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파병을 하고 그러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도로예요. 로마는 상수도 시설만큼이나 도로도 되게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잘 깔려 있는 덕분에 로마에는 군대 이동이 쉬웠던 거죠. 뭐 문제 생기면 파병을 금방 할 수 있었고 물자 교육도 되고 소식 전달도 잘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세금을 잘 걷어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도를 수 있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야지 중앙에 돈이 모이고 물자를 갖고 와야 되고 하니까 그런 물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당시 로마의 도로는 건축적으로 정말 뛰어났는데요. 공공도로는 돌로 만든 이정표로 정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도시와 도시를 거의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연결돼 있었고요. 넓은 물살이 거센 강에서는 아치를 이용해서 다리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한 거죠. 근데 도로 자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지금 우리가 아스팔트로 깔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모래, 자갈, 시멘트 같은 거를 몇 겹으로 쌓은 다음에 그 위에 큰 돌을 넣고서 포장을 한 거예요. 되게 튼튼하게 지금도 사실 남아있는 도로들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견고하게 돼 있어요. 로마 근처의 몇몇 장소는 화강암으로 포장하기도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진 로마의 도로망은 제국 후의 안정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